트럼프 탄핵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직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까지 거론되며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분노 속엔 미국조차 숨기지 못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왜 트럼프가 한국을 견제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한국 비난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워싱턴의 권력 이동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분석해왔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6년 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속보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를 당장 막아야 한다. 민주당 고위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권한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다른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외쳤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발언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까? 방송국마다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로 급히 소집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검토해야 한다. 한 상원 의원이 공식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박탈 조항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조항이죠.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민주당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 이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워싱턴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백악관 앞엔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외쳤죠. No war, stop 트럼프. 반전 시위와 탄핵 요구가 뒤섞였습니다.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섰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맴돌았죠. 밤이 돼도 시위대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영국 BBC가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이 전문가 패널을 긴급 소집했죠. 일본 NHK는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동맹국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세계 경제가 유동쳤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권력 이양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정치적 혼란이 있어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정면 충돌했죠.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죠.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가 연단을 내리쳤습니다. 적들은 나를 막으려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 말입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죠. 미국이 싸울 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를 외부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까? 전형적인 정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까? 브리핑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죠. 5초 만에 백악관 트위터 공식 계정이 발언 클립을 올렸습니다. 30초 만에 CNN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직격. 5분 만에
백악관 서관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이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누군가는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 익명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1시간 만에 국무부 한국 데스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시간 만에 펜타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죠. 3시간 만에 도쿄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전문을 띄웠습니다. 한국 측 반응 없음. 4시간 만에 베이징 대사관도 같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 침묵. 그 시각 서울 외교부 청사 7층에서는 야근하던 상무관들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쿄, 베이징, 워싱턴이 동시에 술렁이는데 정작 서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 평택에서는 새벽 5시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한 경납고, 라디오 한 대만 조용히 켜져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수많은 동맹국 중에 왜 하필 한국입니까?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까?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한국 저격, 한미 동맹 위기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그리고 모두가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평소에 2배로 몰려들었죠.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해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시 물었죠. 정말 입장이 없습니까? 대변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침묵, 서울 무대응. 미국 언론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발끈하는 게 정상이었죠. 변명을 하거나 항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했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 한국입니까? 왜 저 많은 나라 중 한국을 지목한 겁니까? 그리고 한국은 왜 저렇게 침묵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어린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저는 다음날 아침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메모가 거기 있었죠.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페이지 위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위기와 오늘의 한국 저격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 달 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란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있었죠. 그런데 백악관 긴급 발표가 떴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란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최후 통첩이었죠. 이란의 군사시설은 72시간 내에 초토화될 것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초토화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단어가 나온 겁니까?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전쟁 임박. BBC가 중공 투파원을 급파했죠. 트럼프, 이란의 최후 통첩. 모든 방송이 같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의 중동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란은 중동 최강국이었습니다. 8천만 인구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죠. 혁명수비대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미사일 능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이란과의 전쟁은 이라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미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중동으로 이동했죠. 괌 기지에서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페르시아만으로 전진했습니다.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채였죠. 구축함 5척이 호위했습니다. 핵 잠수함도 수중 배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군사 위성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마다 전투기가 빽빽했습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들이 줄지어 섰죠. F-22 랩터도 배치됐습니다. 개전 직전 분위기였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가 말했죠. 대통령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중동 하늘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총동원령을 내렸죠. 미사일 부대가 이동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모두 타격하겠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었죠. 충돌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80달러에서 하루 만에 120달러로 치솟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도 아시아도 난리가 날 겁니다.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만에 8% 폭락했죠. 도쿄도 런던도 똑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 경제는 끝이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경고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독일 총리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국 총리도 백악관과 접촉했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호소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란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한다.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협상은 없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양측이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미군이 먼저 공습할 것이다. 이란은 즉시 보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개입할 것이다.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저는 밤낮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펜타곤 소식통들은 디데이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폭격 목표 리스트도 완성됐다고 했죠. 이란 핵시설 12곳, 미사일 기지 28곳, 혁명수비대 사령부, 첫 공습만 300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위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바다에서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 해군 보급선 한 척이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본국 보급선이 도착하려면 사흘이 더 걸렸죠.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흘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청해부대가 다가갔습니다. 자국 함정에 비축 연료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무전 한마디만 보냈죠. 필요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함장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함장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침묵했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했을 뿐이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니까 했을 뿐이었죠.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만 짧게 기록됐습니다. 한국 측 지원, 즉각적이고 조건 없음.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박이 더 이상했던 겁니다. 받은 게 있는데 왜 협박합니까? 며칠 뒤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죠. 호르무즈에서의 지원에 대해 미국이 감사를 표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게 정부였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외신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자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다 말하지 않고 줬는데 줬다 말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전면전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계는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았죠. 72시간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공습 준비 완료. 전쟁은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폭격 90분 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최종 공습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B-2 폭격기 조종사들이 헬멧을 썼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CNN은 생중계를 계속했죠. 공습 임박, 자막이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 아나운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단한다고요? 지금 90분 남았는데 중단한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셨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란과 대화 채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멈춘 듯 했습니다.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시가 반등했죠.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마지막 순간 결단. 하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죠. 트럼프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을 굴복시킨다고 공언했죠. 그런데 갑자기 왜 멈춘 겁니까? 언론도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왜 물러섰나?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압박 실패인가? 전략 변경인가? 뉴욕타임스도 의문을 제기했죠. 전문가들이 패널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겁먹은 것 같다. 한 전직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아니면 북제 압박에 굴복한 거다. 또 다른 전문가가 분석했죠. 동맹국들이 반대했을 것이다. 여론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못한 거 아니냐? 소셜미디어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허세만 부린 거다. 입으로만 초토화, 밈이 만들어졌죠. 트럼프 합성 사진이 퍼졌습니다. 저는 백악관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그가 트위터에 썼죠. 내 압박이 통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화 테이블은 원래 열려 있었다. 외교 전문가들이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협상 의사가 있었다. 트럼프가 불필요한 위기를 만든 것이다. 비판이 쏟아졌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했다. 한 상원 의원이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무모한 도박이었다. 트럼프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죠. 42%에서 38%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체면 부겼다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 나온 트럼프는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 않았죠.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3일 뒤였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이 언론에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가 전했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맹국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돌리는 겁니까? 또 다른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묻고 있다. 그가 전했습니다. 미국이 싸울 때 동맹들은 뭐 했냐고, 왜 우리만 나서야 하냐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추락을 설명할 이유가 필요했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죠. 한국을 언급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한국을 지목했는지 말이죠. 이란 실패 이후 분노를 쌓아왔던 겁니다.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요. 수많은 동맹국 중에 왜 한국을 콕 집어서 압박한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던 분석을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의 체면 추락, 분노 전가, 한국 지목, 모든 것이 결과였습니다. 결과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죠.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지층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강대국은 아무데나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상대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뭔가 특별한 겁니까? 저는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문서를 펼쳤죠. 주한미군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답은 거기 있을 겁니다. 왜 트럼프가 한국에 집착하는지,
왜 미국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평택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제3 경납고 새벽 5시 12분이었습니다. 김성환 반장은 평소처럼 출근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30년 경력의 한국인 항공정비 반장이었죠. 미군 헬기 정기를 맡는 한국 측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죠. 30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경납고 한쪽에는 낡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뉴스 채널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김 반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헬기 로터블레이드를 점검하는 손길이 일정했습니다. 옆에서 후배 정비공이 분개했습니다. 반장님, 저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김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후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점검표에 체크 표시를 하나 그었죠. 미군 부대 안에서 한국인이 미군 대통령의 한국 비난을 들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분노했을 겁니다. 항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일을 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그날 출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이 장면을 들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회고록에서 적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경납고를 지나갔다. 한국인 정비반장이 일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그의 나라를 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말로 항변하지 않는 나라.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응수였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이유 없이 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권력자들을 연구하면서 배웠죠. 강대국은 의미 없는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지목한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한국을 언급했죠. 기자회견에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거기 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어려울 때 뭘 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인가? CNN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 타이밍인가? MSNBC도 같은 질문을 던졌죠. 수많은 동맹 중 왜 한국인가?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많습니다. 유럽에 미군이 주둔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독일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죠.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5만 명입니다. 주한미군보다 많죠. 그런데 왜 한국만 계속 거론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패널에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한 국제정치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성실히 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한다. 군사 전문가가 덧붙였죠. 다른 동맹국보다 훨씬 많이 낸다. 그런데 왜 한국을 탓하는 건가? 국제 외교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외교관들이 본국에 전했죠. 유럽 외교부처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독일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뭘 원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경고인가? 프랑스 분석가가 말했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워싱턴 내부 소식을 추적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한 참모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매일 한국 얘기만 한다. 국무부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유를 모른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혼란스러워한다. 지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 저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발언도 아니었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한국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에도 올렸죠.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에게 빚졌다. 미트윗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단순히 방위비를 더 받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군사 전문가들도 분석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것 같다. 한 전직 장성이 말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 아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반박했죠. 주한미군은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트럼프도 그걸 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죠. 더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쌓아놓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 원문을 펼쳤습니다. 주한미군 배치 현안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셨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는 목적이 있죠. 강대국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뭡니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한국입니까? 왜 이란 사태 이후 갑자기 한국을 거론하는 겁니까?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쳤죠. 미군 기지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보였죠? 북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의 위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완벽한 곳에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이었죠. 모든 강대국이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역할이 뭡니까? 단순히 북한만 견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겁니까?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를 찾았죠. 국방부 전략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북아 전략 지도였죠.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몇 년 전 공개된 자료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지도가 뭘 의미하는지 말이죠. 왜 한국이 특별한지를 말입니다. 지도를 펼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반도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이 보였죠. 북쪽엔 중국이 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제국입니다. 동쪽엔 일본이 있었죠.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서쪽으론 러시아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국경선을 짚어가며 확인했죠. 한국 북쪽은 북한입니다. 그 위가 중국이죠. 동해 건너편이 일본입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을까요? 동북아 모든 강대국이 맞닿은 곳입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죠. 저는 주한미군 기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미 육군 최대 해외 기지죠. 김성환 반장이 일하는 바로 그 경납고가 있는 곳입니다. 우산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F-16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산, 대구에도 미군 시설이 있죠. 부산엔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서울엔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병력이 정말 북한만 견제하는 겁니까? 인구 2,500만의 북한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다. 다음 문장이었죠. 태평양 방어선의 중심축이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었던 겁니까?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제1방어선이다. 일본, 괌, 하와이로 이어지는 방어망의 시작점이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에 집착하는지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략의 심장이었습니다. 동북아의 닻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닻이었던 겁니다. 중국을 봤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도 급성장하고 있죠. 항공모함을 여러 척 건조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려 합니다. 그런데 앞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한국입니다. 일본입니다. 미국은 이 방어선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사라지면요. 중국이 즉시 영향력을 확대할 겁니다. 북한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겠죠. 한국도 압박받을 겁니다. 일본은 고립될 겁니다. 동북아 전체가 중국 세력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미국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괌까지 후퇴해야 할 겁니다. 저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70년간 쌓아온 패권이 무너집니다. 아시아 전체를 잃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거리를 확인했죠. 900km입니다. 서울에서 중국 동부해안까지는요, 600km도 안 됩니다. 미군 전투기로 30분 거리죠. 미사일은 10분이면 도달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칼이었던 겁니다. 언제든 중국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사드 배치 때 왜 그렇게 난리였습니까?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죠.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미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지요. 자기들 목에 칼이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러시아도 확인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보였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죠. 한국에서 600km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견제당합니다. 북한을 통해서만 태평양에 접근할 수 있죠. 모든 길이 한국으로 연결됐습니다.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북한 견제, 일본 방어, 태평양 방어선,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 미국은 한국 없이 안 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죠. 트럼프가 왜 한국을 압박했는지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전략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협박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가 지켜줬다.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두가 알아차리게 들싸느니까요.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이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협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게 아니다.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 전략의 필수 요소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트럼프가 감추려던 진실을 말이죠. 미국은 한국 없이는 못 섭니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없죠.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이 왜 역효과를 낸 건지를요. 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건지를요. 미국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그렇게 고백한 셈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죠. 트럼프의 협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강대국의 본능을 떠올렸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며 배운 교훈이죠. 강자는 약자를 무시합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소국을 압박합니까? 남미 작은 나라를 협박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매주 한국 얘기를 했죠.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필요한 상대에게만 집착한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 없었다면 언급조차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끊임없이 압박했죠. 협상하고 견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련이 진짜 위협이었으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반대로 약소국은 어땠습니까? 신경도 안 썼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도 똑같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가 지켜줬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죠. 하지만 이건 역설이었습니다. 압박한다는 건 곧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협박한다는 건 놓칠까 두렵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미국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란 사태로 체면을 구겼죠.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패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었죠. 경제력에서 추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도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유럽 국가들이 속삭였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나? 미국은 불안했습니다.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죠. 동맹망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우위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집착한 겁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시아 전략망이 무너지니까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해지니까요. 트럼프의 협박은 곧 약점의 증거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파리 기자회견장이었죠. 한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외교수장의 입을 주시했죠. 장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봤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미소뿐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본 겁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요. 침묵이 가장 강한 음수라는 사실을요. 다음날 르몽드 일면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소 짓는 한국 외교장관의 얼굴이었죠. 헤드라인은 단 두 글자였습니다. 여유. 그 시각 평택에서는 아침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김성환 반장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야간 정비조 근무를 막 마친 참이었죠. 후배 정비공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보였죠. 트럼프, 또 한국 비난. 후배가 물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까? 김 반장은 잠시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30년이다. 그게 정부였습니다. 30년이라는 단 한마디. 후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30년 동안 김 반장은 이 경납고를 지켰습니다. 미군 헬기 수천 대가 그의 손을 거쳐갔죠. 한미연합훈련, 평화유지작전, 재난구조. 모든 곳에 그의 정비도장이 찍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30년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동북아의 닷,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는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보고서였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역설적이다.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다. 강대국은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독일 전략연구소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의 결론이었죠. 트럼프가 압박할수록 미국의 의존도가 드러난다. 일본 전문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게 자살행위다. 도쿄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아를 장악하게 된다. 세계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을요. 트럼프가 필사적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워싱턴 내부 반응도 추적했습니다. 펜타곤은 조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발언에 거리를 뒀죠.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다. 트럼프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다. 국무장관이 공식 입장을 냈죠. 우리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백악관과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직 고위 관료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실수하고 있다. 전 국방장관이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얻을 게 없다. 오히려 미국 입장만 약해진다. 전 국무장관도 경고했습니다. 동맹은 협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가 말했습니다. 신뢰로 유지된다. 트럼프는 신뢰를 깨고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략적 실수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협박은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의 표현이었죠. 강한 자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하죠. 약한 자가 협박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불가능했죠. 펜타곤이 반대했습니다. 의회도 반대할 겁니다. 할 수 없으니 압박한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트럼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지를요. 왜 주한미군이 필수적인지를요. 왜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지를요. 협박은 곧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승리한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행동의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하죠.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못 산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요.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트럼프의 협박은 미국의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그날 이후 세계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은 저토록 한국을 놓지 못하는가? 외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한국 압박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집을 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에 집착하는가? 제목이었죠. 여러 차례에 걸친 심층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기사는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패권의 핵심 축이다. 아시아의 균형추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주한미군 3만 명은 북한만 견제하지 않는다. 군사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죠.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 거점이다. 한국 없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너진다. 독일 슈피겔도 움직였습니다. 한반도, 세계 전략의 중심,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지도 분석이 실렸죠. 미국이 70년간 한국을 지켜온 이유가 있다.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였다. 프랑스 르몽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증명했다. 사설이었죠. 강대국은 불필요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행위다. 중국 언론까지 반응했습니다. 물론 다른 각도였죠.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한다. 환구시보가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요. 국제 전문가들이 패널에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략의 앵커다. 그가 분석했죠. 미국 방어선의 최정방이다. 이르면 모든 게 무너진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소장도 동의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맞닿은 곳이다. 세계 질서의 교차점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더 나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그가 선언했죠.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두 갖췄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됐다. 저는 이 모든 분석을 지켜봤습니다.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트럼프 발언 이후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싱크탱크들이 공동 주최했죠. 주제는 한미동맹의 재정의였습니다. 전직 국무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나라로만 봤다. 하지만 틀렸다. 청중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다. 그가 계속했죠. 경제 규모 세계 12위다. 방산 수출 세계 9위다. K-팝은 전 세계를 휩쓴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도 발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고위관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받아준다는 표현을 쓴 겁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백억 달러였죠. 하지만 진짜는 납기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수출 납기는 5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1년 안에 인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야간 교대를 자청했습니다.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갔죠.
추석 연휴에도 공장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50대 용접공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거면 됐었습니다. 그는 보너스를 더 받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바라지 않았죠. 그저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1년 안에 K2 전차 첫 인도분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동맹이다. 그날 한국 방산 노동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자축 행사도 없었죠. 다음 납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나라, 자랑하지 않고 지키는 나라.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였습니다. 외교안보회의가 열렸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 외교관이 제안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파트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발표했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겠다.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독일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민주국가다.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한다. 국방장관이 선언했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함께 갈 것이다. 세계 질서 속 한국의 위치가 재정립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국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 전략 거점 국가였습니다.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균형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반성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면서도 몰랐죠.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세계 질서에서 어떤 위치인지를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라고 봤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낀 나라는 더욱 아니었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력으로 세계 12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서 세계 1위죠.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분사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폴란드가 대량 구매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를 삽니다. 방산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1조 7천억 달러, 세계 12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넘었죠.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죠.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도 세계 최고죠. 조선은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 영향력은 더 놀랍습니다. K-팝이 빌보드를 정령했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한 달 만이었죠. 청와대 정원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 성명을 기대했습니다. 반박이 있을 줄 알았죠. 적어도 해명이라도 있을 거라 봤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잠시 청중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문장, 11글자. 대통령은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았죠. 기자들이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전 세계 주요 신문 일면에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죠. 11글자의 외교,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영국 더 타임즈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침묵의 승리자. 일본 아사히는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미국의 모든 협박을 무력화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를요.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 뭔지를요.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경제력만도 아니죠.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 그리고 그 필요 앞에서도 자랑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합니다. 중국도 의식합니다. 일본도 견제하죠. 유럽도 손을 내밉니다. 모두가 한국을 원합니다. 경제 협력을 원하고요. 기술 협력을 바라고요.
문화 교류를 발망합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정에 없던 곳을 갔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제3 경납고였습니다. 김성환 반장이 30년간 일해온 바로 그곳이었죠. 국방장관이 통역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정비공들이 잠시 일을 멈췄죠. 장관은 천천히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30년 된 공구함, 손때 묻은 점검표, 정성스레 걸린 안전모드.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김성환 반장 앞이었습니다. 장관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미군 사성장군이 한국인 정비반장 앞에서 모자를 벗은 겁니다. 통역이 당황했죠. 의전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 반장의 손을 봤습니다. 30년의 기름때가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장관은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한국어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납고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비반장에게 쓴 겁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김 반장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더 깊었죠.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음을요. 70년 전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허의 나라를 일으켜 세웠죠. 그것이 1950년이었습니다. 7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그것도 경납고에서 일하는 한 정비반장 앞에서 모자를 벗는 방식으로요.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베푸는 것도 아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 국방장관은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이제 미국이 존경해야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경납고를 나서며 장관이 동행한 참모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없이 아시아를 지킬 수 없다. 참모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장관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봤던 지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도 아니었죠. 중심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심.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를 생각해봤습니다. 폐허였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75년이 흘렀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넘었죠.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협박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죠. 백악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료로는 처음이었죠.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켜준다는 식이었죠. 보호해준다는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협박이 아닌 협의를 해야 했죠.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켜준다에서 함께한다로 바뀐 겁니다. 베푼든다에서 협력한다로 달라졌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립했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졌습니다. 한국은 원하면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꾼 겁니다.
협박하면 잃을 수 있으니까요. 존중해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 질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이후 단극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결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만이 아니었죠. 유럽연합, 인도, 그리고 한국. 여러 강국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중요해졌죠. 지구 어느 곳에서 위기가 터져도 한국 입장이 주목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니까요. 미국과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대화하니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니까요. 독자적 판단을 하니까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의 외교 반경이 놀랍게 넓어졌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건설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백억 달러어치 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요. 유럽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이었죠. 호주도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삽니까? 성능이 검증됐으니까요.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니까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 영향력은 더 놀라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백악관에 방문했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K-팝 안무를 따라합니다. 한국 음식을 찾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막강해진 겁니다. 저는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10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경제 규모는 더 커지겠죠. 기술 수준은 더 높아질 겁니다. 20년 뒤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세계 7위권 경제대국이 돼 있을 겁니다.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선도국이 돼 있을 겁니다. 한국 중심 외교망이 더 확대될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더 긴밀해지겠죠. 중동과의 협력이 깊어질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진출이 확대될 겁니다. 세계 어디서나 한국이 필요해질 겁니다. 이게 꿈일까요? 과대평가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택 경락고에서 묵묵히 일하는 김성환 반장의 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바다에서 조용히 연료를 나눠준 청해부대 함장의 무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간 교대를 자청한 방산 노동자의 용접 불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함부로 못하는 나라, 중국도 함부로 못 대하는 나라, 일본도 견제해야 하는 나라, 유럽도 협력하려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밤새 분석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모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협박한 순간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본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가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함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시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75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됐죠.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겠습니까? 세계는 변할 겁니다. 패권 구조가 재편될 겁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21세기 세계 질서의 핵심, 모두가 주목하는 나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 동북아의 다치자, 아시아의 근영추,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미국조차 쉽게 놓지 못하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요. 세계 질서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이라고요.